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라면 업체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농심이 신라면 50원, 새우깡은 100원 내리기로 했고요. 삼양식품과 오뚜기도 다음 달 주요 제품 가격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라면 가격 인하 언급 이후 9일 만입니다. 라면 업계는 결국 공정위 담합 조사 얘기까지 흘러나오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서민들의 소울푸드인 라면 가격을 내린다니 반갑기는 합니다. 하지만 라면값 잡는다고 물가 상승 압박에 얼마나 숨통이 트일지는 의문이죠. 라면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지만 실제 소비자 물가에서의 비중은 작습니다. 돼지고기의 5분의 1, 쇠고기의 4분의 1, 우유의 절반, 전기료, 도시가스료, 휴대전화료보다는 아주 많이 작습니다. 제대로 물가를 잡으려면 라면 갖고는 안 되고 특단의 대책이 더 있어야겠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 불경기를 한 번에 날려버릴 KG 모빌리티만의 특별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의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까지. 개별 서비스 인하 혜택이 6월에 종료되니 서두르세요.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난법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신임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장 취임이 논란인데요. 잠시 후 안동시민연대 박영건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우리 지역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안동을 비롯한 우리 지역 언어는 억양이나 어휘 등 여러 면에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구와도 또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요. 젊은 세대나 어린아이들 거의 쓰고 있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소멸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역의 언어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어떤 법적 지원이 필요한지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우리 안형진 변호사께서 또 이런 주제 갖고 오니까 좀 이채롭긴 하네요. 네. 네, 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참 이 방송에서 지역 언어의 보존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게 된 게 감회가 깊습니다. 네.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는 언어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셨듯이 부산과는 아예 다르고 대구와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 언어가 특별한데요. 예. 그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햇니껴, 햇니더 등의 어미적인 특성도 있고요. 예. 단어적으로 보면 갑자기를 의미하는 곽 중에 뭐 속이 탄다를 의미하는 운짐이 단다. 부엌을 뜻하는 정지. 단다? 예, 운짐이 단다. 운짐이 단다?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는. 이거는 와 있습니다. 예, 예. 속이 탄다를 운짐이 단다? 예, 뭐 그 사람 갑자기 내려오디만 요즘 선거 가까워 운짐이 달았는지 열심히 뛰더라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건 진짜 처음 들었어요. 예, 지금 24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 들었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말입니다. 곽중에도 이거 저번에 안형진 변호사 처음 들었고 안형진 변호사 통해서 처음 들었고 네. 부엌을 뜻하는 정지. 예. 그런 귀중한 어휘들도 있는데요. 네. 또 3인칭 예 아니요 질문할 때 평서형을 쓰고 끝만 높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아이 이쁘더니라고 물을 때 안동에서는 가 이쁘다? 맞아요.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말하면 서울 애들이 이게 묻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하는데요. 맞아요. 이런 굉장히 특성이 있습니다. 발음적으로도 기역을 지읒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기름을 지름으로 한다거나 김을 짐으로 하는 그 얘기겠죠. 그래서 발음을 쉽게 하는 경향이 좀 반영되는 건데요. 그 외에도 안동권 지역어는 매우 강렬하고 아름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강렬하고 아름답다. 안동 언어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 언어가 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는 더 안 쓰고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부터 5년마다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을 묻는 조사에서 표준어라고 응답한 게 2010년에는 38.6%, 2015년에는 54.5%, 2020년에는 56.7%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어 사이 표준어를
많이 쓴다, 사용한다는 그렇죠. 응답이 이렇다는 거. 네네. 점점 표준어를 많이 쓴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예. 뭐 당연한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당연히 이면에는 지역어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1년에 세대별 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에서는 뭐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20대와 50대, 80대를 조사하면서 지역 언어 사용의 세대별 편차가 심하고 특히 20대는 지역 언어를 거의 사용하지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뭐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런 추세는. 근데 이게 표준어 보급 정책과 그로 인해서 지역 언어는 서울말보다 못한 것, 세련되지 못한 것, 좀 웃긴 것이라는 상어적 위계관념이 퍼지고 있지 않나 이래서 저는 추측을 하고요. 맞아요. 예, 법적으로도 그러한 점들이 간접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송법 제6조 제8항에는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 순화에 힘을 써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저도 이 글 많이 봤습니다. 방송법에 아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방송할 때는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예. 언어 순화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예, 방송법에. 그 지역 언어 사용이 사실상 뭐 금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뭐 지역 언어 보존에 힘써야 한다는 규정은 물론 없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표준어만 있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좁은 나라에 뭐 불편함 없고 사투리 써봤자 촌수로 보이고 뭐 이성적으로도 안 보여서 굳이 보존까지 할 필요 있느냐라는 의견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역 주민 간 또 세대 간 친근감 형성과 소통에 기여하는 한편 그 말 자체로 아름답고 우리말 변천과 옛날말 고연구의 자료가 되고 언어적 그렇죠.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시킬 수 있어서 지역 언어는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예. 그 유네스코에서도 세계의 언어 다양성을 보존할 목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 지도라는 책을 발행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를 조사해서 등급을 매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 6단계로 언어의 생명력 뭐 이걸 정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2010년 12월에 유네스코는 제주 말을 소멸위기 단계 언어 중에 4단계인 아주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언어로 등재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우리 경북 북부 말의 경우에도 그 실상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언어를 아주 매우 소중히 여기는 우리 안영진 변호사.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아주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외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예, 거기 뭐 변호사 한 명 나오던데 그 안 변호사인가 나오던데 왜 이렇게 방송에서 사투리를 많이 쓰냐고 저한테. 그래서 그거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 물론 그렇습니까? 표준어도 쓸 수 있지만 예. 사투리 더 친근감 있고 우리 지역민들이 듣는 방송인데 예, 지역 언어 쓰면 북부에만 어때요? 나갑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많이 쓰는 줄 사실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매우 많이 써요. 예, 알겠습니다. 뭐 네. 곽중에 뭐 이런 거. 예. 네네. 자,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겪은 건데 지방에서 온 많은 분들이 아예 말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바이링구얼을 하죠. 이중국어를 쓴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공식 석상에서 쓰이지 않고요. 뭐 촌스럽고 비논리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지역 언어를 지역에서 또 쓰지 않는 이유가 지역 언어의 이미지가 뭐 촌스럽고 서울말보다 좀 못하다 열등하다는 관념이 조금 전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저는 이런 사회적 흐름은 결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어느 지역의 언어가 서울의 언어보다 열등하다고 인식되거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럼요. 예. 예전에 뭐 특정 인종이나 나라에 대해서 열등하거나 웃음거리처럼 대하는 흐름이 조금 있었는데 이건 뭐 역사적 과오라고 이제 판명이 되었죠. 그 지역 언어도 이제 정당한 위치에 대해서 재논의해서 위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우선 학생들에게 서울말 못지않게 지역 언어도 동등하게 중요하고 지역의 언어 또한 적절할 때 장소 경우 뭐 TPO라고 하죠. 예. 쓰면 좋은 것이란 점 그리고 지역 언어는 사용을 권장해야 되고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교육을 할 필요가 일단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 전혀 없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방송법 제6조 제8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현재는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방송은 표준말과 지역 언어의 보급 내지 보존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뭐 이렇게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방송법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표준말 플러스 지역 언어 보급에도 이바지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역 방송에는
에서도 뭐 지역 언어를 좀 쓰거나 보급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지금 혹시 지금 방송 중에 네네. 최대한 뭐 표준말로 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있는 대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저도 좀 노력을 하는 편도 있습니다. 표준어 가끔 이렇게 단어 같은 건 이제 뭐랄까 이렇게 좀 양념삼 쓸 때 있는데 저는 좀 이게 법정에서도 이 정도 톤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성적으로 얘기해야 될 때 이렇게 하는데요. 논리적으로, 이지적으로 하는 건데. 뭐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쓰세요. 이 지역 사투리 그래서 언어를. 좀 지역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영국에서는 공영방송 BBC가 있는데요. BBC 스코틀랜드 방송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그 방송에서는 잉글랜드 발음과 억양과는 완전히 다른 스코틀랜드 고유의 발음과 억양이 방송에 그대로 많이 나오는 걸 제가 직접 듣고 겪은 게 있는데요. 근데 시사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를 공식 석상에도 많이 쓰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그런 문화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동 MBC 대담 프로그램 사생결담이라고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 있죠. 훌륭한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 만약에 진행자가 안동말을 쓰는 거를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그러면 그 진행 아나운서가 뭐 아이고 박중에 참 모두 나오시니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래 한다든지 하면은 항의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건데요. 이 상황이 일단 그렇다는 거고 외국의 상황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사례 좀 살펴보면요. 이 강원도 강릉권 지역 언어의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장을 지낸 이익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사비를 털으셔서 강릉 방언자료 사전이라는 방대한 저서를 펴낸 바가 있습니다. 정말 그 본인이 다 이렇게 발로 뛰어서 본인이 낸 건데요. 강릉권. 자꾸 사라지니까. 제 대학 동기 중에 강릉인지 속초인지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그쪽 방언도 그쪽 사투리도 대단하더라고요. 저게 어디 외국 살다 만나 그랬어요. 북한 영향도 있으면서 조금 다릅니다. 북한말 비슷하더라고요. 매우 참 특이하고 좋은데요. 거기도 참 이 보존할 가치가 있겠네. 우리만큼이나. 자꾸 사라지니까 이제 이걸 일단 사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일을 이제 개인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 국회 차원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지역 언어의 보존과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현재는 국립국어원이나 지역 이제 조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 이게 부족하고 지역 언어의 소멸 문제가 전 국가적인 상황인 만큼 법률로 제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고 법률에서 이제 지역 언어는 서울말보다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게 아니라 동등하게 소중하고 계승 발전 활용해야 할 문화적 자산임을 천명해야 하는 거고 지역에서도 또 법률은 법률이지만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언어를 일단은 좀 계속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꾸 돌아가고 계시니까. 맞아요. 이게 제가 한 방송에서 참 감동적인 말이 있었던 게 연세가 많이 된 어르신들이 돌아가신다는 거는 지역 언어의 사전이 사라지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뭐 멸종위기 동물 뭐 지정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 언어 자체가 지금 멸로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전화하는 작업에 착수해서 조례를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역 언어를 사전화해야 된다. 더 사라지기 전에.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언어란 게 뭐 박물관 만들고 사전 만들고 이래 해도 안 쓰이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동권 지역어가 현재 참 생명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고사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심장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일단 맥박은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전 만들든지 이런 작업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건강을 회복하도록 좀 지역의 학계 정치권이 이제는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요즘 안동시가 갑자기 또는 곽중에 안동 공기를 이제 상품화한다고 공기 판다고요. 그런 기본 계획 용역을 수의 계획으로 주었다고 하는데 참 뭐랄까요. 그보다는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게 우리 말을 보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뭐 한창 지역 소멸, 지방 소멸 얘기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역 언어 소멸 이것도 신경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중앙 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지방 정부 차원에서라도 뭐 조례도 만들고 해서 사전화하는 작업 중요하다. 지역 언어를 살리자. 지역에서라도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로 오늘 쾌도난법 얘기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네 얼굴 와 글러?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러?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잠 설치는 사람은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63세 책놀이 선생 이상입니다. 책과 아이를 좋아하는 제가 신한은행 연금 덕에 꿈꾸던 선생님이 되었어요. 또 읽어주세요. 꾸준히 넣은 연금, 신한은행으로 받고 인생의 꿈을 이뤄보세요. 꿈꾸는 연금, 행복한 인생, 신한연금케어. 법령 및 내부 통제 기준 따른 광고, 신한은행 홈페이지 참고.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52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식민사관 논란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반대가 심하죠. 신임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장.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지난주 월요일에 결국 취임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임명을 강행했는데요. 여전히 반대 여론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자, 안동시민연대 박영건 집행위원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영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친일 식민사관 논란의 이 한의원 동국대 교수가 지난주에 결국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장으로 임명돼서 공식 취임도 했습니다. 자,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임명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네. 경상북도의 대응 방식이 계속 무시하고 차단하는 것으로 일관했었으니까요. 예. 뭐 심정이야 실망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실망도 많이 됐고 답답하기도 하고. 자, 독립운동가 후손을 포함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임명 반대 입장 꾸준히 밝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철우 지사 결국 임명하고 말았는데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직접 이철우 지사를 찾아가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6월 15일 안동에 직접 오셨습니다. 네. 권대용님, 이혜성님, 사영조님, 황성건님이셨는데요. 예. 임명 반대의 목소리를 앞장서서 주도해 주셨습니다. 예. 이 네 분이 직접 오셔서 독립운동가 후손. 뭐 간단하게나마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이 네 분 어떤 분들인지. 네. 예. 저희 그 중요한 항일 투쟁이 그 일제시대에 있었는데 1919년 3.1 만세투쟁, 예. 그리고 1926년에 60 만세투쟁. 예. 이 일을 준비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이셨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지낸 분의 후손이셨습니다. 예. 제가 이 투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이런 활동들이나 움직임들이 정말 위험하고 쫓겨다녔고 감옥에 갇혔고 고문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치열했던 이분들의 행적들을 투쟁으로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투쟁으로 불렀습니다. 예. 실제로 그날 오신 권대용님은 예. 그 가일마을이라고 권호설 선생님이 거기 사셨고요. 예. 60만세 운동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신 분이세요. 아, 예.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유족들의 상실감과 고생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많이 숙연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혜성님은 그 만세 투쟁을 하셨던 이재만님의 후손이시고요. 예. 차영조님은 임시정부 위원이셨던 차리성님의 후손이시고, 예. 황성건님은 60만세 운동 황정아님의 후손이십니다. 이분들 다 지금 뭐 연세도 많으시죠? 이 후손들도. 네, 그렇죠. 이제 이 역사를 기억하는 거의 마지막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경험하셨고, 80세를 넘기신 분들이고, 편찮으시는 와중에도 꼭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역사의 산 증인이시고, 감사한 분들이죠. 그때 그 도청 측에서 그 응대는 어땠습니까?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을. 저희가 그 앞에서 그 기자회견하고 선언문을 같이 그분들이 목소리 내시면서 좀 발언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도지사에게 찾아가겠다. 저희가 처음에 면담 신청을 이틀 전에 했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도지사 만나러 가겠다고 이제 본관 쪽으로 가니까 공관을 걸어 잠그고 경찰들 그 앞에 쭉 세웠어요. 이렇게 무도하고 모욕적이라고 이분들이 많이 느끼셨어요. 예. 그리고 저희들도 이분들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 행정기관이고 국가의 기관이 저렇게 문을 잠궈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막 항의도 하고 문 열어라 뭐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실랑이도 좀 있었고요. 예. 후손분들은 정말 자기는 올라가려고 했는데 단식해야 되겠다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도지사의 응답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시에 지사가 있었습니까? 도청에? 행사가 11시 반부터 있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한 12시부터 이제 12시부터는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죠. 예. 그래서 뭐 그 안에 뭐 다른 일정도 뭐 있긴 했겠지만 어쨌든 점심시간 지나고도 계속 응답이 없었고 이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 이렇게 독립운동 후손가들을 맞이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이 나왔고 또 면담에 대한 논의들을 뭐 1명 와라, 뭐 2명 와라 이러면서 그래도 오신 분들 다 들어가야 된다 해서 거의 거기 앉아 있었던 게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면담까지 하신 건데, 자, 중요한 건 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면담 자리에서. 도지사는 이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을 좀 더 확대하고 잘 운영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좀 연결될 수 있는 한의원 내정자를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얘기가 좀 이상한 게 결국 도지사의 의중대로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예. 네, 뭐 낙하산이라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임명 철회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하니까 한의원 교수가 정말 정한 논자라면 좀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한의원 교수에게는 소명서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한론자가 맞다면, 그러니까 정한론자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를 뭐 정벌해도 마땅한 거다, 뭐 이런 논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 정한론자가 맞다면 임명을 제고하겠다라고 대답했는데 결국은 임명 강행했습니다. 소명서를 받아들고서. 자, 경상북도는 지역 시민단체 임명 철회 의견을 신임 관장에게 공유하고 또 신임 관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서 결격 사유가 없다. 이걸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자, 이런 절차는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과정에서 조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성의가 없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었다. 이 소명서를 요청하고 다음날 그 담당 과장에게 카톡으로 소명서가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소명서라는 게 한의원 교수가 작성한 것을 그대로 보낸 거였어요.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한 게 아니라 그 파일을 그냥 보냈어요. 그냥 전달했고요. 네. 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이 해명한 내용을 이 경북도나 독립운동기념관 이사회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좀 더 확인할 부분은 한의원 교수에게 확인하고, 분별해놓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없다. 혹은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다. 예. 이거를 저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직원한테 그 소명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보낸 것이, 이게 정말 경북도의 입장이 있듯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확인 전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예. 그 소명서를 우리에게 보낸 의미가 뭐냐. 한의원 교수의 소명에 의혹이 해소되었냐. 그래서 이상 없다고 판단해서 보낸 게 맞느냐. 맞다고 하더라고요. 맞다. 예. 그 한의원 교수가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의 경상북도는 생각하고 질문하는 인재에 달렸다. 예. 근데 경북도에서 좀 생각을 하고 질문할 뜻이 없어 보여서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취임 당일이죠. 지역 시민단체가 기념관을 찾아가서 이제 규탄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저희 안동 MBC 뉴스에서 또 보도를 했었는데, 한의원 관장을 당시에 이제 면담하기도 하셨잖아요. 네. 예, 한의원 관장 만나보시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주고받으셨습니까? 일단 저희도 뭐 쉽게 만나줘서, 조금은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예. 그쪽에서 약간 우리가 거기 규탄 집회를 간다는 소식을 알고,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간소하게 취임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가니까 이제 끝났대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도 뭐 면담에 대한 크게 준비는 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어차피 저희가 했던 이야기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교수님께 맞지 않는 자리다. 지금까지 강의하시고 본인의 좀 일에 어울리게 명예롭게 사퇴하시라. 요 이야기를 하나 했고, 두 번째는 소명서를 저희가 받았는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 요시다 쇼인이나 쇼카 축구 사례를 든 이유를 좀 밝혀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근데 이제 관장 이야기는 나의 주장은 독서를 키워서 좀 힘을 키워서 우리가 인재들을 만들어내자는 이야기였고, 사퇴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요 독립운동기념관을 어떻게 계획할지 조금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사퇴할 수는 없다. 네. 다른 누구의 의견이 중요한가 보네요.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이사회나 임명을 받은 입장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당신이 정한론자 맞냐, 친일주의자 맞냐, 이런 질문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직접적으로? 하셨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관장이? 자기는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면 왜 그 수많은 독서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중근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뭐 그런 훌륭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자기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렇군요.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쇼카 손죽구랑 요시다 쇼인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일단 일본 극우의 뿌리, 전범들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의원 관장 소명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정벌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서양이 일본을 노린 것은 열강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본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본이 강해져서 근대화해서 강해지면 이제 서양에 강탈당한 것을 조선이나 만주, 필리핀 이런 곳들을 정복해서 좀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정한론이고 제국주의인데, 그런 가르침들을, 조그만 집이에요. 집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한 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1대1이나 1대2 정도로 강의한 그 학원 이름이 쇼카 손죽구입니다. 이 사람이, 막부 시대에 이런
좀 근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사형을 당하거든요. 예. 이 처형당한 스승을 그 이토 히로부미가 제자였어요. 그 조슈 번의 조슈 신사에 모십니다. 자기 스승을. 예. 이 조슈 신사가 나중에 1890 몇 년도인가 이름을 바꾸는데 거기가 야스쿠니 신사예요. 그 유명한. 요시다 쇼인이 첫 번째로 거기 모셔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야스쿠니 신사. 네. 여기가 이제 쇼카 손주꾸란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바로 극우의 뿌리, 전범들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네. 극우주의자. 예. 자, 그런 거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을 좀 건너뛰어서 네네. 또 하나 좀 의아한 게 지금까지 독립운동 기념관장 하면 네. 우리 김희공 교수님도 생각납니다만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 아니면 적어도 역사학자 이런 분들이셨는데 네. 이번에 한의원 신임 관장 같은 경우는 법학과 교수예요. 거기다 이제 검찰 출신. 그리고 또 우리 지역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이런 인물이란 말이죠. 왜 이런 분이 굳이 안동까지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 네, 알고 나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좀 말들이 많습니다. 추측이라서 신중해야 될 부분이지만 도지사와 이 기념관장은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면 한의원 교수는 이런 독립운동 기념관장이라는 경력을 쌓고 도지사는 중앙으로 나갈 수 있는 선도 생기고 발판도 마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측의 영역이니까 확인된 거 아니니까 이렇게도 본다는 말씀이시고 혹시 이렇게 내정했던 이 임명 과정에서 우리 네. 이철우 지사의 뜻보다는 그 윗선의 뜻도 반영된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도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 도지사의 마음속과 생각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 이철우 도지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경북도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 다부동 전자기념관에, 그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나 트루먼 대통령 동상을 좀 기습적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극우들이 원하던 일이었고, 많은 시민들이 반대했던 일인데, 좀 이런 극우적인 경향과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좀 일본과 그렇게 좀 협조하려는 그런 분위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친일적인 그런 분위기들에 좀 편성하시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알아서 좀 이렇게 받아서 해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도 합리적인 의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이 관장님의 역사 인식에 대한 해명이나 사퇴에 대한 요구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안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의원 관장도 그렇게 말했고 도지사도 경북 여러 지역의 여러 기관들을 호국과 보훈이라는 주제로 통합하여서 좀 미래로 나아가겠다 이런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경주나 칠곡에는 실질적으로 좀 협의가 많이 진행됐다 그러고요. 지난번 인터뷰에도 제가 이 항일 투쟁의 역사를 밝히는 일이 호국과 보훈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조금 왜곡될 수도 있다. 약간 반공주의나 이런 식으로 비틀릴 가능성이 있다. 통합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한 곳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각 지역의 고유한 기관들이 그 역할들을 좀 독특성을 가지고 잘 감당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목소리가 더욱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그 신임관장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안동시민연대 박영건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갑니다. 지난 24일, 25일이었죠. 이틀에 걸쳐서 러시아에서 무장 쿠데타로 인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오늘은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쿠데타를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 의원입니다. 예, 이 이슈는 정말 이거 뭐지 하는 뜨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 아주 주제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 쿠데타라고 불리는 이 사건 워낙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가 또 갑자기 흐지부지 정리가 돼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 간략하게 개요를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게 6월 24일부터 25일 이틀 동안 러시아의 민간 군사기업이자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선두에서 공격의 주축을 맡은 용병들이죠. 바그너 그룹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주도해서 일으킨 무장 쿠데타예요. 예. 러시아 정부 측에서 명확하게 무장 반란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모스크바로 쳐들어갔거든요. 근데 중간에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이 주도한 프리고진과 협상을 진행했고요. 그 결과 대규모 유혈 충돌 없이 프리고진의 협상을 받아들여서 바그너 그룹이 다시 전선으로 돌아간 명령을 전달받았고 프리고진 본인은 처벌받지 않겠다는 약속받고 벨라루스 망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프리고진은 나는 푸틴 대통령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러시아 연방 국방부 장관인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 그리고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 대해서 내가 타겟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에 행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잠깐 푸틴 축출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에 협상 타결하면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려졌죠. 어쨌든 이번 쿠데타는 러시아 연방 건국 이후 최초로 일어난 러시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대규모 군사 쿠데타이자 푸틴에 대한 충격적인 반란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후로도 계속 이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쭉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좀 우리랑 상황이 다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국군 정부군 네. 딱 하나가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부군이 있고 또 민간 군사 기업이 또 따로 있고 이래서 맞아요. 더 이해가 좀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군사 쿠데타를 진행한 바그너 그룹, 이 바그너 그룹은 어떤 단체인가요?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군대가 이제 대통령, 국방부 장관, 총참모장 해서 쫙 일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은요. 용병들이 있어요. 예.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아, 미국도 있고. 네, 미국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그너 그룹은 그야말로 방금 말씀드린 예브게니 프리고진하고 드미트리 우트킨이라는 사람이 공동 설립한 정말 민간 용병들입니다. 예. 이 바그너 이름은 그 히틀러가 좋아했던 음악가 레하르트 바그너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게 그 음악가 바그너. 그 예, 유명한 음악가 바그너. 그 바그너군요. 여기 용병들은 전직 러시아군의 특수부대원들, 공수군 예비역들 군인들이 전역 후에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블랙워터라고 있어요. 그런 이제 민간 용병들이. 예. 그래서 러시아 이익이 걸린 전장에 다 이 용병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 분쟁 같은데 러시아 세력을 확장하는데 군사적으로 활약할 필요가 있다면 러시아 군이 가는 게 아니라 용병이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번 돈바스 전쟁에서도 돈바스 분리주의자들 지원했고요.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업무라고 했는데 사실은 죄수들이 많이 징병당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죄수들이 이 소위 얘기해서 용병으로 가서 총알바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훈련된 전투부대, 일반 용병으로서는 측면을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바그너 그룹에. 그래서 이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이익에 목숨 걸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많은 국가들이. 에스토니아 의회나 리투아니아 의회 같은 경우, 프랑스 국민회의, 의회, 우크라이나 정부 같은 경우에 이걸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고요. 미국 국무부는 국제 범죄 조직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그너 그룹이군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규군이 아닌 사설 군사 집단인데 외국에서는 테러 조직, 범죄 조직으로까지 이렇게 지정한 그 기업이 바로 바그너 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쿠데타 상황 돌아와서 지금 쿠데타가 굉장히 묘한 상태에서 끝난 건데. 그 보도 보니까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밑에 남부 뭐 200km까지 갔다, 뭐 60km까지 갔다, 뭐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거기까지 멀리 가서 거기서 왜 끝낸 것이냐 이게 좀 의문이 남아요. 좀 그러니까요. 이상해요. 예. 이상하죠. 예. 저도 이해가 잘 이런 쿠데타는 처음 봤어요. 아니 이렇게 끝낼 바엔 시작하지나 말든가 이거 뭐 그렇죠. 이상해요. 프리고진이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200km, 60km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쭉 밀고 들어갔으면 모스크바까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가다가 벨라루스의 루카센코는 또 이제 프리고진이랑 친하고요. 예. 친구래요. 그 친하고 루카센코가 중재를 했습니다. 예. 루카센코는 그 소위 푸틴의 총애를 받는 벨라루스의 독재자예요. 네. 중재를 하면서 쇼이구 국방장관, 게라시모프 총사령관 해임하겠다는 약속받고 중단한 겁니다. 아, 국방장관과 총사령관 해임시켜라. 여기 이제 여기를 타겟으로 삼아서 아닙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니까. 그렇죠. 약속을 받고 중단한 거군요. 예, 중단한 거예요. 근데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그다음 망명하고 나서 뭐 연설을 뭐 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보도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모스크바 코앞까지 갔는데 러시아 정보기관이 프리고진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너 더 들어오면은 죽일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워낙 전쟁 상황이고 쿠데타 상황이고 혼란스러운데 일단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이유가 되겠다라고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확한 건 나중에 다시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겠네요. 어쨌든 근데 자기는 이제 벨라루스로 이제 다시 망명해서 가는데 친구가 그 대통령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자기 따랐던 용병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푸틴이 야 너네 국방부로 다시 와서 계약 다시 체결하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원래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 중동 뭐 이런 데 많이 세력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푸틴이. 예. 이 용병으로 왔던 이 군인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쿠데타를 일으킨 기세, 왜냐면 모스크바가 가지고 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너무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쿠데타가 어디 있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점령 이후 제 생각에는 아예 플랜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스크바 점령 이후 누가 푸틴의 뒤를 이을지 아니면 러시아 정부가 어떻게 대화를 나눌지조차 제대로 된 플랜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프리고진이 이렇게 애초에 모스크바까지 이렇게 쉽게 뚫릴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 굉장히 미묘하게 쿠데타가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규정하는 것은 누구도 승리하지도 않았고 누구도 패배하지 않은 쿠데타가 된 겁니다. 누구 승자와 패자도 없는 그런 쿠데타. 네. 미수에 그쳤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그 국제적 위신이 대단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프리고진을 그냥 놔둘 것 같진 않은데요. 어떻게 그게 이게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봐야겠는데 푸틴은 또 뒤끝 있는 남자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바그너 그룹이 굉장히 그 전투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독보적인 위치를 이제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장이 망명했고 자기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국방부랑 계약하든지 다른 원래 있었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든지 해야 되니까 다시 전선으로 가든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러시아 정부가 이긴 거 아니거든요. 권위를 되찾았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쿠데타군이 모스크바 근처까지 막 진전하는데 막긴 막았죠. 막았는데 12명이 죽었어요. 저 러시아 군이. 그래요? 그 헬기 떨어지고 막 그래서 막지를 못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 더군다나 푸틴 경우 자신이 부리는 종이나 마찬가지였던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프리고진과 협상을 타결시켰으니 그러니까 루카센코는 권위가 올라가고 푸틴 자기는 권위는 깎일 대로 깎인 거거든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반란 분자가 타국을 망명하고 그대로 지켜봐야만 했으니 푸틴의 뭐 입장이 모두 이거는 엉망이 된 거죠 지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질문을 하나는 좀 건너뛰어서.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번 이 쿠데타 사건. 이게 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그렇죠. 큰 영향일까? 아니면 뭐 무시해도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러시아 쪽에 이제 정보통이 있어서 그쪽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한국에 나오는 언론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 있는 정보통 통해 가지고 알아본 건데 일단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적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호재죠. 어떻게든 아직 혼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최대한 그 영토를 수복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는 지금이 가장 큰 고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그너 그룹의 용병 기여도가 컸는데 물론 크렘린궁에서는 즉 쿠데타는 아무 전쟁에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선에 있는 군인들이 이거 모릅니까? 알죠. 군 사기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경쟁 부대 간에 경쟁이 있을 수도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1박 2일 이틀 사이에 정강석화처럼 일어났다 가라앉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여파는 앞으로 계속 될 거거든요. 좀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추측이 난무하는. 그러니까 이번 쿠데타가 뭐 서방의 개입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까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는데. 자, 지금 러시아 내부의 여론은 어떤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어제 그래서 그 관계 인사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아프리카 내 분쟁에 개입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프리고진은 콩고에서 세를 넓혔고요. 바그너 그룹의 세가 가장 큰 데는 이집트예요. 이쪽으로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 군인들이. 프리고진에 대해서 푸틴이 내란 혐의로 체포령을 내렸는데 망명 합의를 통해서 기소 취하하고 또 굉장히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24일 당일날은요, 모스크바에 탱크 막 돌아다니고 비행기 날고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했대요. 그렇겠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빠르게 안정화되어 있고 시민들도 평상시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 여론은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 권위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막 쉽게 보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바그너 그룹이 진군을 할 때 로스토프나도누에서 바그너 용병들 박수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그너 부대가 도착하는 거 보면서 그날 밤에 열차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시민들의 그런 불안한 거를 측정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지금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화됐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실상은 어떨지 모르는 그런 상태. 언론이 워낙 통제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이번엔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지도 않은 참 희한한 쿠데타인데 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요. 제가 살다 미수로 끝인 쿠데타는 처음 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죠. 쿠데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하게 끝나니까 이 불안함이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쿠데타의 승리자는 심지어 벨라루스의 루카셴코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 쿠데타 21세기 자주 국방을 하지 않고 용병의 국방의 일부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알려준 시금석입니다. 10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용산 지역에 일본과 미국이 번갈아서 우리 땅 차지하고 주둔하고 있죠. 우리에게 좀 교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세계 정세 속에 벌어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부조리한 것인가.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다 그 국민들 고통받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이 불안한 전쟁은 종식되어야 되고요. 하여튼 이런 쿠데타는 조만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끝이 아니군요. 러시아 정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